목숨아, 안 돼. 제발 그만해. 준석의 절규가 3월의 쌀쌀한 산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하지만 목수미 리트리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천사견이라 불리며 온순하기만 했던 골든 리트리버 목수미의 앞발이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발톱이 돌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산등성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인 잃은 슬픔에 빠져 풀이 죽어 있던 녀석이 어디서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인지 가족들은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형, 목수미가 완전히 미쳤어. 저러다 발톱 다 빠지겠어. 동생 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의 일주기 성묘를 위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진 이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목수미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드시 이 땅 밑에 숨겨진 무언가를 꺼내야 한다는 듯이요. 목수미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온몸은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목수마, 제발. 할아버지 무덤이잖아. 며느리 혜진이 울먹이며 말렸지만 목수미는 낮게 신음하며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습니다. 발톱에서는 이미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통도 잊은 채 녀석은 확신에 찬 몸짓으로 파헤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2년간 수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동물을 봐온 준석조차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동물의 본능이 이토록 강렬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툭! 그때였습니다. 목수미의 발톱이 무언가 단단하고 이질적인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목수미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파헤쳐진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하늘을 향해 가늘고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1년 동안 들어본 그 어떤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깊은 절망, 간절함,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이 그 짧은 울음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준석이 떨리는 손으로 목수미가 판 구멍을 들여다봤습니다. 짙은 흙 사이로 하얀색의 무언가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준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목수미는 여전히 구멍을 향해 낑낑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그 작은 몸짓에 담겨 준석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목수미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구나. 준석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스쳤습니다. 준석아, 목수미는 특별한 아이다. 저 녀석은 사람 마음을 읽어. 과연 아버지의 무덤 밑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목수미는 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다가 오늘에서야 이 진실을 파헤친 것일까요? 이 모든 비극과 감동의 서막은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목수미의 이상행동. 여보, 목수미 저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준석은 진료실 유리창 너머로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린 목수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년 전 아버지가 직접 데려온 골든 리트리버였지만 지금의 목수미는 예전에 그 활기차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째 목수미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꼬리를 흔들며 온 동네를 누비던 녀석이었는데 처음엔 그저 주인을 잃은 슬픔, 즉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사람처럼 슬픔을 사귀며 적응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목수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세는 깊어졌습니다. 가끔 밤중에 마당 한가운데서 달을 보고 길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온 가족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목수마, 밥 먹어야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가슴살이야.
준석이 무릎을 꿇고 목숨이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꼬리를 살랑거리며 달려들었을 텐데 목수미는 준석을 한번 힐끗 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무관심하고 깊은 슬픔이 서린 눈빛이 준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준석은 수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대학병원까지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신체는 건강한데 마음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동료 수의사들은 스트레스성 우울증입니다. 시간이 약입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1년이었습니다. 목수미의 체중은 OKG나 줄었고 황금빛으로 빛나던 털은 거칠고 푸석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정말 이러지 않았는데 준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와 목수미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 화초에 물을 주면 목수미는 물조리개를 물어다 줬고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시면 발밑에 엎드려 조용히 숨소리를 맞췄습니다. 아버지가 기침만 한 번 해도 목수미는 자다가도 일어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목수미는 내 목숨 같은 놈이다.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이 녀석만큼은 꼭 지켜줘라.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반려견을 아끼는 마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목수미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깊은 곳을 공유하던 영혼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간병인 영희 아주머니와의 인연. 준석은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6개월 동안 곁을 지켰던 간병인 영희 아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진우야, 혹시 영희 아주머니 연락처 알아? 영희 아주머니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출신답게 전문적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진짜 친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도 영희 아주머니에게만큼은 마음을 여셨고 신기하게도 목수미 역시 영희 아주머니를 유독 잘 따랐습니다. 연락처는 있는데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통 소식이 없네. 아주머니도 정말 많이 우셨지. 영희 아주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마치 자신의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했습니다. 자기가 더 잘 돌보지 못해 돌아가신 것 같다며 자책하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은 진료실에서 목수미의 관찰 일지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사회성 결여, 모든 것이 전형적인 상실 증후군이었지만 단 하나 이해되지 않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특정 방향산소가 있는 북쪽을 향해 짖음, 무언가 말을 걸려는 듯한 눈빛. 목수미는 단순히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목수미가 저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준석은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만 짓고 계셨습니다. 새벽 3시, 잠을 이루지 못한 준석이 마당으로 나가 목수미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목수마, 아버지가 보고 싶지? 나도 그래. 정말 미칠 것 같아. 준석이 목수미의 마른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목수미가 처음으로 준석의 손을 살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준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 때가 됐어. 제발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은 결심했습니다. 과학적인 진단이나 의학적인 접근 대신 이번에는 목수미의 마음을 온전히 따라가 보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의 일주기 성묘날이 다가왔습니다. 목수마, 차에 타자. 오늘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이야. 준석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난 1년 동안 무기력하던 목수미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 녀석은 스스로 차 문 앞으로 달려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목수미가 반응을 하네. 혜진이 놀라 외쳤습니다. 아버지 산소까지 가는 40분 동안 목수미는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졸거나 엎드려 있지 않고 마치 목적지를 정확히 아는 안내자처럼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에 가까워질수록 목수미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마자 목수미는 차에서 내려 아버지의 묘소로 돌진했습니다. 가족들이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목수미는 묘소 앞에 가만히 앉아 한참을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수미. 할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진우가 안타까운 듯 목수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목수미가 앞발로 무덤의 한쪽 면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그리움에 몸부림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수미는 거의 자학에 가까울 정도로 격렬하게 땅을 팠습니다. 목수마, 안 돼. 거기 파면 안 돼. 준석과 진우가 달려들어 목수미를 끌어냈지만 녀석은 괴력을 발휘하며 다시 무덤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발톱이 깨지고 피가 흙에 섞여 들어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가에는 거품이 일었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형, 이거 뭔가 있어? 목수미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 진우의 말에 준석도 멈칫했습니다. 수의사로서의 감각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 녀석의 저 절박함 뒤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결국 가족들은 목수미가 판 자리를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흙을 걷어냈을 때 장의업체 직원들이 경악하며 멈춰섰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아버지의 관이 안치된 자리 바로 옆 불과 수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얀색 유골함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유골함을 안치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매장되셨고 그 옆은 분명 빈 땅이어야 했습니다. 이름이 김소희라고 적혀 있네요. 1998년생. 직원의 말에 준석은 머리를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김소희? 2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낯선 이름의 여성이 왜 우리 아버지 무덤 옆에 몰래 묻혀 있는 것일까? 그 순간 목수미가 유골함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안도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1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감고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준석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준석은 직감적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영희 아주머니였습니다. 며칠 후 준석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찾아온 영희 아주머니는 마당에서 자신을 반기는 목수미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의 고백은 가슴 아픈 사연으로 가득했습니다. 발견된 유골함 속의 김소희는 바로 아주머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았던 소희는 평생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영희 아주머니가 간병인 일을 하며 번 돈은 모두 딸의 수술비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던 시절에도 소희는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고 아주머니는 딸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일했던 것입니다. 아버님께선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셨죠. 영희 씨, 나중에 소희가 하늘나라로 가면 내 곁에 묻어주게. 우리는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지 않나. 하지만 아버지는 유언장도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얼마 후 소희 역시 엄마의 곁을 떠났습니다. 전 재산을 딸의 치료비로 쓰고 월세조차 낼 돈이 없던 아주머니는 딸을 안치할 봉안당 비용 300만 원이 없어 절망했습니다. 갈 곳 없는 우리 딸을 차마 길바닥에 뿌릴 수가 없어서 아버님과의 약속만 믿고 몰래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던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목수미 리트리버였습니다. 목수미는 아주머니가 새벽에 몰래 산에 올라 딸을 묻으며 흘린 눈물을 봤고 주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소희를 가족으로 받아주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녀석은 1년 동안 그 비밀이 흙 밑에 파묻혀 잊힐까봐
그래서 소희가 영영 차가운 땅 속에서 외롭게 있을까봐 마음을 졸이며 그곳을 향해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준석의 가족들은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머니를 혼자 두게 한 자신들을 자책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이모님, 아버지가 원하신 게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저희가 정식으로 소희를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은 소희의 육고를 정식으로 안치하는 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묘 바로 옆에 예쁜 비석도 세워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사랑하는 딸 김소희, 할아버지 곁에서 영원히 평온하기를. 그날 이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목수미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황금빛 털에는 다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은 이제 더 이상 산을 향해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내 목숨 같은 녀석, 목수미에게 소희를 부탁했다. 저 녀석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목수미가 결국 흩어진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현재 목수미는 영희 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자 남은 아주머니가 적적하지 않게 아버지가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로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수미는 마당에서 영희 아주머니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다닙니다. 그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요즘, 우리 곁을 지키는 반려동물은 때론 사람보다 더 깊은 신의와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목수미가 지켜낸 그 소중한 비밀처럼 여러분의 곁에도 믿음직한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목수미 정말 대견하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이 영희 아주머니와 목수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쇼츠 마녀였습니다.